안녕하십니까. 행정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정법의 제원칙 두 번째인 신뢰보호 원칙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법의 제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 말이죠. 행정청의 어떤 의사표시를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믿었는데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이를 믿고서 일정한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손해를 봤을 때 이 손해를 보존해 주기 위한 그러한 원칙, 이것이 바로 신뢰 보호 원칙이 되겠습니다. 가령 말이죠.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표시가 상당히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적인 표시해야 됩니다. 공적인 표시. 또 공적 견해해야 됩니다. 이런 견해야 되는데 행정청 말이죠. 행정을 집행하는 주된 요소가 되는 그러한 주체가 되겠죠. 그런데 이 행정청의 말을 믿는 사람이 많겠죠. 일반 사인이 믿었겠죠. 사인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뢰보호 원칙이 항상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믿는데 말이죠. 보호 가치도 없는 그러한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신뢰보호 원칙이 차단되겠죠. 자, 그럼 요소가 딱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적 견해, 의사표시를 해야겠죠.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뭡니까? 이런 사인이 말이죠. 어떤 행위로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는요. 상당 인과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법적인 측면에서는 인과관계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의사표시란 말을 다른 말로 선행조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조치입니다. 그래서 행정법 시간에서 공적 견해 표명인가 아닌가 시험에서는 한 3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처음에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죠. 본 행정법 교재는요. 판례, 그동안 나왔던 판례를 모두 망라한, 모두 요점 정리한 그러한 기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법이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행정법 공부할 때 키워드, 키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범위를 줄여가면서 합격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어요. 자, 44페이지 보세요. 1번과 2번, 3번, 6번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의의가 되겠죠. 의의는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원칙은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가 앞으로도 존속될 것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신뢰다. 정당한 신뢰는 바로 보호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호가치가 있으면 그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원칙이 되겠죠. 자, 두 번째. 2번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도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뢰부 요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된다. 선행조치 있었죠. 어떤 공적인 의사표시, 이 조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이런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다 보호받느냐? 그렇지 않고요. 보호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도 없는데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신뢰의 보호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신뢰를 하고서 말이죠. 이 상대방, 사인이 말이죠. 어떤 행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거가 되겠죠. 사업에 투자했을 때는 그 자금을 회수해야 될 건데 어떤 원칙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행 조치가 어떤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매우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3번 보세요. 법령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 그 다음에 행정계획까지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행정계획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특정 곳에 무슨 큰 공단이 들어오니까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공단 들어오니까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많은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있었던가 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나니까 공단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 투자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뭡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원칙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 되겠죠. 이 신뢰보호 원칙은 민법상에서 나오는 신의성실 원칙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뭡니까? 이것은 사법상의 대원칙을 공법상에 적용한 그런 매우 특이한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특이한 원칙이라기보다는 일반화된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본 교재가 기본서가 보통 행정법 기본서는요, 총론강론 합해가지고 3,000페이지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행정법 기본서는 1,2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자, 본 교재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80페이지 될 거예요. 500 단위로 지금 줄여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빠진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좀 해가지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보세요. 주의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줄 한번 보세요. 위법한 조치 또한 선행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의사표시가 말이죠.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불법이 있습니다.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위법이나 불법은 선행 조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효인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효가 되려면은 미풍양속에 위반된다든지 아니면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무효라고 그럽니다. 자, 요 시험 나오겠죠? 별표 한 2개만 치세요. 위법한 내용도 선행조치 들어간다. 최근에 행정법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례가 90% 이상 나왔습니다. 거의 90%가 판례인데 최근 들어서 판례만 내다 보니까 판례 답만 외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판례의 답만 외우게 되면 뭡니까? 실무에 나가서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흔들리고 공든탑이 아니고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금방 와르르 무너지죠. 최근에 결과주의, 즉 결과만 가지고 계속 암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에는 자기 인생길이 나중에 행정 관료가 됐을 때 자기 인생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지했는지 몰라도 최근에는 이론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론과 조문이 많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선행 조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 선행 조치란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적 견해의 표명이란 말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가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별표 4개 쳤죠. 공적 견해인가 아닌가 시험에 꼭 출제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공적 견해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판례를 암기를 해야겠죠. 우리가 공부할 때 암기할 내용이 있고 이해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는 이론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판례를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론과 판례와 그 다음에 요점을 하려면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을 여기다 고스란히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데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4년에다가 플러스 3년이니까 7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대학교에서 전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래 공부했던 분야와 전혀 다른 그런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20만 명 정도, 해마다 졸업하는 사람의 20만 명 정도가 공무원을 되겠다고 지금 공무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앞으로의 전망, 안정적인 인생, 이걸 생각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이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사실 과거에도 공무원의 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45페이지 신뢰 보호 원칙의 가장 중요한 리딩 케이스라고 그러죠. 중요한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페이지에 22번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서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줄을 또 그어놨어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올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결국 시험에서 점수를 많이 따야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5페이지 22번을 잠깐 보세요. 이거 별표 한 3개 치는데, 자, 한려해상 국립공원 나와 있어요. 자, 한려해상 국립공원. 자, 한려해상 국립공원. 여러분들 판례 공부할 때 말이죠. 키워드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한려해상이다. 그러면 어떤 지역입니까? 이곳은 바로 청정 지역이 되겠죠. 그죠? 뭐 구역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수시청이 아닌가 싶어요. 여수라든가 여수와 관계된 어떤 시군에서 거긴 뭐 여수시가 되겠죠. 거기에서 어떤 견해를 표명했을 거예요. 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안에 국립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토석 해치, 토석이라고 그러죠. 토석. 여러분들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돈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래라든가 돌을 깨가지고 말이죠. 채취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데 많이 써요. 특히 바다에서 나오는 모래를 염분을 제거해가지고 많이 건설에 투입하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육지에 있는 모래는 그게 많지가 않죠. 그 다음에 바위 같은 것도 있어요. 섬 같은 거 있죠. 이런 데서 이 돌을 깨가지고 큰 공사장에다가 팔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뭐냐면 갑이라는 말이죠. 행정청이 있었겠죠. 행정청이 어떤 의사표시를 했겠죠. 의사표시를 했는데 뭐라고 의사표시를 했겠습니까? 자, 거기 보세요. 자연녹지 지역에서 토석 채취 허가, 토석 채취 허가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괜찮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겠죠.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옳거니 잘 됐구나 하고 을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정이라는 어떤 일반 사인이 말이죠. 여기에다가 말이죠. 투자를 했겠죠. 투자. 돈을 투자했겠죠. 굴삭기랄까 아니면은 모래 운반선이랄지 바지선이랄지 이런 걸 샀겠죠. 아니면 임대를 해가지고 투입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투자했다고 쳐요. 그런데 말이죠. 뜬금없이 말이죠. 갑이라는 행정청이 이 토석 채취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행정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경우도 을병청이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신뢰한 것이 보호받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판례 태도는 항상 이런 견해에서 접근합니다. 청정지역이니까 청정지역을 누가 사용합니까? 일반 사인이 사용하죠. 즉 공익이라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공익이 을병정의 사익보다 어떻습니까? 앞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자란 을병정은 보호를 받습니까? 보호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는 것이 바로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45페이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판례 내용을 말이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심심할 때 한번 통성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2번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 인근에 자연 녹지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토속 채취 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라는 어떤 자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비용을 된다라는 의사표시만 듣고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후 행정청이 말이죠. 뜬금없이 말이죠. 토속, 채취, 허가, 불허가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기 있는 토속을 채취할 수 없었죠.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공익이라는 측면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사익보다. 그래서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신뢰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고 학원이랄지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수험생들은 이런 리딩 케이스를 항상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 리딩 케이스는 이 자체가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판례와 섞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4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신뢰 보호 원칙의 근거가 뭐냐? 학설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학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혀 무시할 건 아닙니다. 자, 거기 보면 신의칙설 있죠. 신의칙설은 뭐냐면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서 나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상대방이 이를 믿고서 행위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 바로 신의칙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적 안정성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의사표시를 믿었던 을병정의 법적인 어떤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굴삭기를 샀다든지 바지선을 임대했다든지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어떤 지위도 있고 물론 공법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법적인 지위를 안정시켜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수견해예요. 그러나 우리의 판례 태도는 전혀 다른 입장이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양분된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자, 47페이지 후단입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는 법적 안정성도 추구하지만 신의성실 원칙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즉,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판례를 바라봤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하겠죠.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법치국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봤네요. 법치국가. 같은 내용이지만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는 더 넓은 그런 근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 수험생 여러분, 헌법재판소 그 부분 빨간 거로 줄 한번 닦으세요. 제가 뭐 줄을 많이 그라고 말씀 안 하는데 여러분 취향에 맞게 파란색이면 파란색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태도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48페이지에 공적 견해 표명 여부 판례가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정말 시험장에 가서도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별표를 4개 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되겠죠? 지금 제 강의에서 별표 4개 친 것이 계속 쭉 나올 거예요. 그 부분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도 시험을 90점 나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 옛날부터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요. 실력에다가 일정 부분 운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도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것은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자, 48페이지 공적 견해 표명 여부 매우 중요하죠. 자, 공적 견해인가 아닌가 해서 1번 나와 있죠. 양가로 1번입니다. 공적 견해 표명을 인정한 것이죠. 자, A번부터 보세요. 명시적 행위. 명시적으로 공적 견해를 한 경우도 물론 되겠지만 두 번째 묵시적인 행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좀 더 중요한 표시를 해주세요. 행정 계획이 있을 때도 이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번, 2번부터는 뭡니까? 실제 판례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국장과 안산시입니다. 안산시의 어떤 과장이죠. 이 사람이 말이죠. 안산시 과장이 완충의 녹지 지형을 해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네요.
이걸 믿고 여기다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보호받아야겠죠. 즉 법적 견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공적 견해를. 자, 반면에 공적 견해를 부정한 경우가 있어요. 밑에 보세요. 무효인 행정행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위법한 의사 표시 같은 경우는 공적 견해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나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B번 과세관청의 일반 눈에 따른 견해 표명 이렇게 됐는데 주로 이제 국세청이 되겠는데 국세청이 일반적인 해석에 의해서 견해를 표명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이 학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원의 어떤 의사표시 같은 걸 인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경우 이렇습니다라고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해석을 해줬다. 이런 경우는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적 견해 표명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한데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신뢰 보호를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적 견해 자체가 아니면은 신뢰 보호 원칙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D번을 보세요. 법령의 규정 적용 내용 이런 건데 법령을 적용하는 거 여부는 어떻습니까? 물론 행정청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잘못되는 경우 많죠. 잘못되니까 재판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법률 적용이랄지 이런 내용은 결국 뭡니까? 공적 견해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거기 보면 H번이 있을 거예요. 국회의 법률안에 대한 의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안 의결한 것 자체를 믿었다? 사인이 믿었다는 것이죠. 의결한 것 자체가 외부로 나온 건 아니죠. 자기 국회 내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이 법률안이 공포까지 돼야지 어떤 공적 견해가 표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의결 정도까지는 아직 공적 견해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는 법률안을 뭡니까? 행정부에서 넘겨받아서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것을 정부에서 공포하게 돼 있죠. 공포한 다음에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효과가 발생해야 바로 공적 견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 신뢰보호와 법률 적합성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우위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요 행정법을 좀 짜임새 있게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법률 적합성이 우위에 있다 이런 학설이 있고 아니다 양자가 동일하다 이런 학설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 판례는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 즉 신뢰 보호와 법률 적합성은 어떤 것이 더 맞는가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를 이익 형량하고서 그 다음에 결정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거는 결론적인 내용만 암기하면 되겠죠. 이익 형량설 판례 태도다. 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의 제원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뢰보호의 원칙에서도 말이죠. 가장 수준이 좀 뭐랄까요 고차원적인 원칙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행정의 또는 행정법의 행정의 제원칙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죠. 행정법의 제원칙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했죠.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에서 말이죠. 가장 고차원적인 게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바로 실권의 법리입니다. 자, 실권의 법리에 대해서 사실 별거 아니다. 이 법리는 별거 아니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만 사실 실권의 법리가 판례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따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실권의 법리가 뭘까요? 자,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네모칸 5번에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권의 법리 또는 실효의 법리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기관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얘기죠. 방치하고 나서 그 방치한 것을 믿은 상대방이 말이죠. 특정한 행위로 나갔을 때 그 사람은 권리를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실권의 법리다. 즉 뭡니까?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는데 위법합니다. 상태가 위법함에도 이를 직권 취소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무효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걸 방치라고 그러죠. 이 방치했을 때 이 방치에 대한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방치를 믿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믿은 사람. 믿은 사람의 권리를 어떻습니까?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한 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실권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권의 원리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라든가 또는 민법상 뭐 취득시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실권의 원리와 거의 비슷한 원리가 되겠죠. 가령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검사의 공소권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공법상의 제도가 공소시효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취득시효, 이건 민법상의 원칙이 되겠죠. 민법상 타인의 토지에다가 내가 평온 무과실하게 한 20년간 말이죠. 내가 이 토지를 개간하면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과실하게요. 그런데 20년 지났는데 내가 소유자인 것처럼 하면서 주장했을 때는 그 소유자는 아무런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즉 뭡니까? 그 소유자는 권리 위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죠. 쉽게 말해서 방치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원리가 바로 실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50페이지 계속 보세요. 자, 1번 됐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신의성실 원칙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행정의 재원칙 중에서 신뢰보 원칙은 결국 신의성실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실권의 법리도 역시 신의성실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에 행정규칙이나 행정계획 등에는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가 말이죠. 공적기관에 표명할 때는 적용된다고 그랬죠. 행정계획도 되는데 실권의 법리에서는 그 원칙이 적용됩니까? 안 되죠. 이런 거는 줄을 빨간 걸로 줄을 딱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시험에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본 교재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고득점을 맞아서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세요. 효과. 다른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근거랄지 뭐 기능 이런 거 좋은 기능 있겠죠. 효과를 보시면은 5번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상태에 반하는 직권 취소 또는 철회권이 실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직권으로 취소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방치하고서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재미난 이론이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권의 법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4번 별표 4개 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판례와 섞여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을 겁니다. 행정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은 말이죠. 인사기록 카드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어요.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호봉을 따지는 게 있습니다. 호봉은 주로 생년월일이라든가 자기 경력이 주로 이제 포함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뭡니까? 호적상의 나이가 있죠. 호적상 나이가 잘못됐던가 봐요. 잘못이 있었는데 행정청에서는 이 잘못된 것을 뭡니까?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행정청에서는 바로잡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뒀다. 그대로 뒀다는 건 뭡니까? 바로 방치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치라는 것을 누가 신뢰했을까요? 바로 이 공무원이 신뢰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즉 행정청에서 인사기록 카드를 쓸 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년 1년 3개월 앞두고 말이죠. 이 공무원이 호적상의 나이를 옛날 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실제로는 옛날에 임명됐을 때 이 나이보다 말이죠. 두세 살이 더 적다는 걸 얘기해가지고 연장을 신청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공무원 연장을 몇 년 더 신청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경제활동 더 하겠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바로 공무원의 편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때 적용한 이론이 바로 실권의 법리였다. 이런 얘기죠. 누구의 권리를 빼앗았을까요? 행정청이 얼마든지 이걸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리를 빼앗고 공무원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출생 연회를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뢰원칙 관련 유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적용 줄구세요. 무효인 행정행위가 무효면은 신뢰원칙 적용 자체가 안 되겠죠. 두 번째, 불가쟁력은 뭐냐면 심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행정 판례 같은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의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부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죠. 이런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후에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원칙 위반 여부 여기도 별표를 4개 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3페이지 리딩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보세요. 지방고시를 준비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32세입니다. 근데 32세인데 나이에 딱 걸렸었나 봐요. 한 살만 더 먹으면은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 위기 상황에 처했었던가 보죠.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 제5회입니다. 지방고등고시였던가 봐요. 최종 시험일을 12월 15일로 공고했습니다. 빨리 앞당겨서 봤으면은 32세 나이로 봤을 텐데 12월 달로 연장되다 보니까 그 당시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도가 된 겁니다. 이런 사건이었는데 자, 이 시험 준비하던 사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갑자기 32살에 시험을 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됨으로써 자기가 시험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신뢰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지방고시를 준비하던 사람은 구제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이 시험 준비하는데 나이가 걸려가지고 시험 못 본다는 거 참 억울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나이를 폐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이도 폐지하고 뭐 지금은 시간제도 하고 뭐 근로 선택자도 있고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예요. 55페이지에 보시면은 신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있죠. 자, 54페이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밑에다가 그럼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까 누구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까? 결국 행정청에 뭡니까? 이 손을 들어줬습니까? 아니면은 상대방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행정청의 손을 들어줬다 볼 수가 있죠. 행정청. 근데 왜 손을 들어줬겠습니까? 바로 공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공법을 적용할 때, 즉 행정법을 적용할 때 공익을 우선하는가, 사익을 우선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공법이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가, 이걸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55페이지 보시면은 그 4번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뭡니까? 자연 녹지 지역이란 게 있어요. 자연 녹지 지역이니까 어떻습니까? 자연 녹지 지역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공익적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공익적 측면이 크다. 즉 토속 채취하는 사인의 권리보다 자연 생태를 보존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 내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지금 판례가 지금 본 교재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이 빽빽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모든 판례를 이 좁은 공간에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빽빽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단시간 안에 빨리 볼 수 있는 교재가 좋아요. 가령 페이지가 1000페이지 되는 책을 5회독하는 것보다 500페이지 책을 10회독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즉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험에 합격하려면 말이죠. 이 교재가 정말 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봐야 돼요. 깨끗하게 서적에 꽂혀 있다. 그럼 시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글자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손때가 엄청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손에 잡힌다고 그러죠.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가 있고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자, 56페이지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보세요.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학칙 개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정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는 신뢰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결국 누구 편 들어줬습니까? 바로 학교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또는 행정청의 뭡니까? 그쪽에 손을 들어준 것은 바로 사적인 입장보다도 공적인 입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우리 제4강에서는 말이죠. 제일 중요했던 제 원칙 중에서 신뢰보호 원칙을 공부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적 견해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공적 견해 표명도 없는데 상대방이 뭐 신뢰하고 자식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그 공적 견해를 믿고서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로 나가야 됩니다. 일정한 행위로 나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행위로 나간 것이 바로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 가치도 없는 행위를 했다. 이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없고 상당한 인과관계 없이 그런 행동 나갔을 때는 보호 가치가 없겠죠. 이런 측면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한 것은 바로 실권의 법리가 되겠죠. 실권의 법리는 좀 고차원적인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상대방이 실권을 법리가 행정청의 권리를 실권됐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법리가 이걸 부정함으로써 상대방이 보호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행정법의 제원칙 중에서 중요한 것을 공부하고 있죠. 이 부분은 말이죠. 시험에 항상 출제되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